인터뷰. 자, 그럼 두 번째 법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는 거 맞죠? 네.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즉석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거래소 해킹, 서버 다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우선 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해킹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빈번한 편인데 이 해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죠. 작년 4월에는 야피존이라는 거래소 해킹 당해가지고 그렇죠. 55억 원 가량, 뭐 지금은 훨씬 크겠죠 금액이. 암호화폐가 탈취됐고 또 지난해 6월에는 비썸이 해킹 당해가지고 회원 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제대로 뭐 보안 조치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뭐 관리 조치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이게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 약관을 보면 대부분 해킹 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 내가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작년 비썸 해킹 사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소 지갑 자체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탈취되는 그런 경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적용 법조가 뭘까?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줄여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법상으로 거래소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나 과실 이런 증명책을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스로 내가 이 해킹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손해액도 3배를 한도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정보통신보안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고의과실 입증책이 또 전환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니까 쉽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난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소 자체가 고의적으로 해킹을 당할 일은 없을 테고 없죠. 과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사실 과실을 있는지 없는지 다투어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이나 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제가 사건을 몇 개 말씀드리면 그 업체명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뭐 포털 사이트 해킹 사건에서는 네. 그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적도 있고요.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과실이 인정돼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다른데 거래소에게 요구되는 보안 조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그 거래소 직원이 관리하는 뭐 업무용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백신 같은 게 깔려있지 않거나 퇴근할 때 제대로 로그아웃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는 거래소 책임이 점차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고요. 반대로 이용자 본인, 제가 제 걸 제대로 관리 안 했거나 제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해킹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래소 책임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요거는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달라서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잘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좀 예의주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이런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이용자로서는 1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기 좀 힘들고 유사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소 지갑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암호화폐 자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개인정보 관련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적 뭐 사례라든가 판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도 거래소가 제대로 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그 지갑이 해킹을 당했고 그 결과 암호화폐가 탈취된 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가 제대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주소 관리 제대로 못한다든가 거래소 잘못으로 인해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거래소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보안 조치를 취했지만 그 해킹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수법이 너무나 예상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책임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약관에도 면책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면책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암호화폐가 도난이 되면 그 피해 액수 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일정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보안에 좀 취약하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안이 취약한다고 한다면 거래소 과실이 좀 부인되기 힘들 것 같고 거래소 과실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책임 인정된 비율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래소 분들은 보안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래소는 어떤가요? 사실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제 법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해킹을 하거나 제가 과실로 인해서 해킹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용자 부담을 할 수 있고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절차를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손해 책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들을 은행 약관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약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은행이나 뭐 증권사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적 그 지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런 법적 규율이 지금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드시 자기의 과실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는 부과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 이용 약관에서도 뭐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고요. 은행하고 증권사 달리 암호화폐의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해준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향후 점차적으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이러면 원칙적으로 해킹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이제 거래소에게 부담하게 하고 또 그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런 건전성 규제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 일부는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근데 한국은 아직 없는 거죠. 이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향후에는 이제 의무화하고요.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자본금 요건 등 마련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최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서버 다운 시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이게 폭락장에서는 너무 접속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팔 수가 없더라고요.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돈이 네, 많이 많죠. 날린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투자를 잘못해서 네. 상당 부분 돈을 날려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더 쉬운데요. 왜냐하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과실을 전부 다 이제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반면 네.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 이용 약관 한번 보시면 거래소 이용 약관에 면책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기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뭐죠?
뭐 서브 다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러면 거고요. 결국에 서버 다운 장애로 인한 거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있는 게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책지 조항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채무 불이행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게 돼야 되는데 이 면책 조항이라는 의미는 결국 제대로 설명 명시를 했으면 이게 계약의 조건을 편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당사자 간에 이런 면책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면책 조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거를 우리 계약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조항들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라든가 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네. 이런 것들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약관들이 거래소 이용 약관 중에 이런 면책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요거 효력을 깨트려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거 효력을 깨트리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 좀 묻기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고의 과실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서버 다운을 일부러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거래소가. 만약 일부러 했다면 거래 책임져야 될 거고 과실로 했는지 여부가 될 건데 사실은 서버 다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다운되느냐 이거를 밝혀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뭐 전산 시스템 결함에 의해 기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이용하는 사람들의 컴퓨터 성능이 미당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면은 그걸 서버를 내가 살펴보겠다 공개해라 뭐 자료를 달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그걸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소송 과정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거래소에게 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묻는 게 조금 더 쉬운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거나 거래소의 서버 다운, 접속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난관은 남아 있는데요. 또? 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 묻기 위해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손해랑 행위에 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되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서버 다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버 다운 기간 동안 내가 팔고자 했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팔려고 했었다.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스크린샷을 그때 막 찍어낼 수도 없고 그쵸?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주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되는데 네.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동영상을 찍든 사진 찍든 어쨌든 내가 이때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를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난관이 있는 게 매매 의사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정말 팔 수 있었느냐 이게 체결 가능한 주문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는 팔고자 했지만 살려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시장 상황상 이건 매매 계약 체결될 수가 없었다 그러고 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단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버 다운 때 주문을 했다. 매매를 하려고 했다. 근데 서버 다운이 계속 돼가지고 그 뒤에 팔렸다라고 하면 원래 서버 다운 기간에 제가 처음에 매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하고 서버 다운 직후에 팔았던 시점 그 가격 차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통상손해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묻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통상손해를 말씀드렸는데 통상손해는 통상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피해자에게 존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스케이트를 누가 저한테 빌렸어요. 네. 스케이트를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셔버렸어요. 그럼 스케이트의 시가는 통상손해입니다. 스케이트 자체가 없어지거나 어떤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스케이트를 가지고 뭐 대회를 참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딴 걸 할 수 있겠죠. 그 대회 불참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 통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특별 손해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거나 알을 네. 수 있었을 때는 그 제가 가해자가 빌려가서 뭐 잃어버린 사람이 네. 제가 대회에 참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스케이트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 그런 경우에 스케이트 자체에 대한 시가는 배상받을 수 있겠지만 스케이트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추가 배상해줘 라고 한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 다운 돌아와서 네. 만약에 서버 다운이 됐는데 제가 팔려고 했는데 결국 안 팔았다. 네. 다음날 돼서 팔았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팔았으면 내가 이득인데 손해배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손해는 사실상 배상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상받기는 어렵다. 네. 그쵸. 그런 거는 정말 비일비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매매한 결과가 뭐 더 불리한 격으로 체결됐다, 유리한 격으로 체결됐다.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이니까요. 사실 그런 손해까지 배상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상받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빗을 상대로 네. 일부 이용자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 패소 판결 내용을 보면 구체적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속장애나 서버 다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이용 약관뿐만 아니라 자기가 매매 의사 그리고 손해가 이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입증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다운이 되고 할 때 완전 패닉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무슨 경황이 있어서 막 이거 증거 남겨야 돼요. 사진 찍고 막 얼마였지 막 기다렸다가 얼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주문도 가능한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최소한 전화라도 매매 의사를 전달해 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매매 의사를 남겨놓기는 힘들고 패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주문을 넣었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남겨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와, 힘드네요. 정리를 하자면 사실 해킹이나 서버 다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입는 그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상당한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놔서 해킹이나 서버 다운 됐을 때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단 따단. ICO는 불법? 한국에서 ICO는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는데 ICO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요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다단계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네. 포인사이트 인터뷰